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60대 박선영 씨.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 반려견 까망이와 함께 텅 빈 공원을 걷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을 건네는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죠.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그의 위로에 마음의 문을 연 선영 씨. 하지만 행복도 잠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의 외박은 잦아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같은 남자의 사진을 확인한 순간 선영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외로움을 파고든 치밀한 로맨스 스캠의 전말과 피해자들이 함께 일어선 용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선영의 눈은 저절로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베개는 덩그러니 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건만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던 멈추던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거실은 적막했고 가구에는 묵묵히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톱이 마루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작은 개 한 마리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까망이였습니다. 까망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선영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선영은 몸을 숙여 까망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도 잠이 안 오니? 까망이는 대답 대신 선영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이 집에서 선영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직 까망이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가끔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수돗물이 컵에 담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새벽 배달을 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마저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자기 혼자만 깨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옷을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잠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들이 한쪽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영은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옷들이 사라지면 남편이 완전히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편한 바지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했습니다. 까망이가 현관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산책을 나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선영은 목줄을 들고 까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까망이는 목줄을 채우는 동안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월의 새벽은 추웠습니다. 선영은 목도리를 여미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이 시간에는 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발소리를 죽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선영은 이 새벽 산책을 3년 동안 거의 매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까망이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습니다. 선영은 그런 까망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시간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갈 뿐 온 세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 적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이 시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았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는데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까망이가 선영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똥이 트려면 아직 2시간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영이 하루를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처럼 선영의 삶도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계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진작에 일어났지. 까망이랑 산책도 다녀왔어.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선영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주들은 잘 있는지, 사위는 회사 일이 바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민정은 하나하나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급한 듯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시고요. 걱정 마라. 아침에 죽 끓여 먹었어. 사실 죽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식빵 한 조각을 우유에 적셔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늘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로 자녀인 척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뉴스를 자신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전화해서 돈 얘기하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알아, 내가 그렇게 어수룩하니.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딸의 눈에 자기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언제부터 자식에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새로 사귀는 사람 있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귀는 사람이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아니, 그게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민정의 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척 하다가 점점 돈을 뜯어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해 놓고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일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빼앗길 만한 큰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너무 외로워하지는 마세요. 자주 찾아갈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영은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까망이가 다가와 선영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만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방을 쓸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 한켠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부터 깨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람 조심해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선영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에 2번 공원에 가는 것이 일과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새벽에는 아무도 없는 공원이 좋았고, 오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선영 옆을 쌩쌩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선영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분이 서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을 선영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아 잉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망이는 발치에 엎드려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 다정하게 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쑥스럽다는 핑계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잉어들에게 줄 먹이를 미리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과자를 조금씩 떼어 연못에 던지자 잉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까망아, 저것 봐라. 잉어들이 배가 고팠나 봐. 까망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까망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까망이라도 없었다면 선영은 벙어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떠났고 아이들도 부모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조깅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혼자라는 사실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까망이의 목줄을 잡고 공원을 나서려는데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호칭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림자만이 선영의 뒤를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니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책 다녀오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오늘 하루 선영이 나눈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딸과의 전화 통화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삶의 의욕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정막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불을 켜고 까망이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까망이는 물그릇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선영은 그런 까망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저녁을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지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로 허전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여느 때처럼 새벽 산책을 나섰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까망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나갔습니다. 선영은 목줄을 꼭 쥐고 뒤따랐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늘 걷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까망이는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연못 앞 벤치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살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이 내려앉은 듯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다른 벤치로 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까망이가 갑자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까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당황해서 줄을 잡아당겼지만 까망이는 이미 남자 앞에 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까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선영은 황급히 까망이를 끌어당기며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까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남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녀석이 저를 알아보나 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서서 까망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셨으면 춥지 않으셨어요. 하나 드세요. 선영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음료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캔커피를 선영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죠. 그 말에 선영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벤치 한쪽에 앉았습니다. 까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캔커피를 여러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잠이 안 오면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물에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잉어들은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남자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서인지 입이 열렸습니다. 네,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5년 전이었지요. 선영은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끝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까망이도 따라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남자도 일어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데리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여전히 벤치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이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영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까망이는 벌써 나갈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또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까망이는 신이 나서 앞장서 뛰어갔습니다. 선영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못 쪽을 바라보니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자세였습니다. 까망이가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벤치로 다가가니 남자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어제처럼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오면 집에 있어봐야 우울해지기만 하니까요. 선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이유로 새벽마다 집을 나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최명석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살고 있고 딸은 부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이름이 뭐예요? 최 씨가 까망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까망이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까망이, 암컷의 2살이죠.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까망이가 암컷이라는 것도 나이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짓자 최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걔를 좀 알아서요. 얼굴 생김새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선영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생김새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똥이 트자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선영의 집 방향을 물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으면서 최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내와 여행을 다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최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최 씨는 내일 또 만나자며 밝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반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걸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믿지 말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난 것도, 같은 처지라는 것도 우연치고는 딱 맞았습니다. 까망이의 암수와 나이를 정확히 맞춘 것도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가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남편의 얼굴이 최 씨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선영은 잠을 더 청해보려 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외로움 때문인지 다른 감정인지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일 새벽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영과 최 씨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까망이도 최 씨를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계세요? 선영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우산을 펼쳤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같이 가시죠. 최 씨는 자연스럽게 선영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최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최 씨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저기 혹시 집에 고장 난 거 없어요? 혼자 사시면 고장 난 것도 고치기 어려울 텐데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이런저런 수리를 많이 해서 손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매일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침 화장실 전구가 나간 지 며칠 됐던 터였습니다. 사실 전구가 하나 나갔는데 제가 키가 안 닿아서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야 금방 갈아드릴 수 있다며 따라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전구 하나 가는 일이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까망이가 달려왔습니다. 까망이는 최 씨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최 씨는 까망이를 쓰다듬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정돈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넓은 집이네요. 최 씨의 말에 선영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좁게 느껴졌는데 혼자가 되니 너무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화장실로 최 씨를 안내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전구가 나가서 어두웠습니다.
최 씨는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의자를 가져오자 최 씨는 능숙하게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지자 선영은 감탄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둡게 지냈던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최 씨는 의자에서 내려오며 다른 곳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현관 문고리가 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된다며 공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쓰던 공구 상자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척척 문고리를 조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동안 괜찮을 겁니다. 최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남자 손이 없으니 이런 것도 못 고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언제든 불러달라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고마운 마음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까망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식구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차를 내오자 최 씨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같이 하실래요? 최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선영이 권하자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식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음식이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다며 이만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최 씨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식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까망이가 발치해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까망아, 우리 이제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올 때까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이제 선영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것을 고쳐주러 오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왔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함께 하고 저녁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쓸쓸하다면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결혼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황혼의 동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선영은 최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짐을 들고 선영의 집에 들어온 날,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관에 남자 신발이 놓이고 화장실에 면도기가 생겼습니다. 최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까망이가 최 씨에게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따르던 까망이가 요즘은 최 씨만 보면 으르렁거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최 씨의 방문 앞에 서서 지저댔습니다. 까망아, 왜 그래? 아저씨잖아. 선영이 아무리 달래도 까망이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개들은 새 식구가 생기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다며 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목소리가 다르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 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선영은 최 씨와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고 같은 처지라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원은 확인해 보셨어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최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이 어떤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내를 여의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같은 거 빌려주신 거 아니죠? 민정의 질문에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최 씨에게 조금 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선영은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안 돼 지갑 잃어버려서 잠깐 빌려준 것뿐이야. 민정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 믿을 만한지 좀 알아보세요. 선영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최 씨를 의심한다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최 씨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같이 사는 사람 생겼다고 했더니 걱정하네요. 최 씨는 웃으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인사를 드려야겠다고도 했습니다. 선영은 최 씨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의 걱정이 기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만개하고 바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의 생활도 봄처럼 화사해져 있었습니다. 최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최 씨는 선영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선영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아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좀 길게 하고 올까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망이도 목줄을 보자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세 식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최 씨는 선영의 머리에 떨어진 꽃잎을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선영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혈압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영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무거운 짐은 자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네요. 선영이 말하자 최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밥도 대충 먹고 그랬는데 같이 있으니까 달라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없었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선영은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선영의 앨범을 보자고 했습니다. 선영은 옛날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마다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귀 기울여 들으며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참 다정하게 생기셨네요. 최 씨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선영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으시네요. 소중히 간직하세요. 선영은 최 씨가 남편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다른 남자였다면 전 남편 이야기를 꺼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점에서도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선영이 재료를 손질하면 최 씨가 볶고 끓였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 같았습니다. 우리 찰떡궁합이네요.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웃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웃은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최 씨는 선영에게 새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옷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 씨와 함께하니 꾸미고 싶어졌습니다. 최 씨가 골라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으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역시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최 씨의 칭찬에 선영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 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웃기도 하고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까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졸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선영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게 해달라고요. 남편에게도 감사하다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수저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용카드와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또요? 선영이 안타까워하자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분실 신고는 했는데 카드가 새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현금이 없어서 생활이 좀 불편하겠어요. 최 씨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빌려드릴까요? 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안 된다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괜찮다고, 함께 사는 사이에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죠. 선영의 말에 최 씨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50만 원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거실에 있던 핸드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최 씨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과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 공과금이 밀려 있는데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카드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선영의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과금 관리하기 편한 앱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의심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최 씨는 능숙하게 핸드폰을 만지더니 뭔가를 설치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낼 때 자동으로 알림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편리하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은행 앱도 좀 정리해 드릴까요? 화면이 복잡하시죠? 최 씨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핸드폰 다루는 게 어려웠습니다. 최 씨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한참 핸드폰을 만지다가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이 한결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최 씨는 가끔 선영에게 이것저것 부탁했습니다. 친구 경조사비가 필요하다거나 급한 치료비가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져갔지만 선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것이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분명 얼마 쓰지 않았는데 잔고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졌는데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혼자 살 때보다 돈이 더 들죠. 최 씨의 말에 선영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쓰니 당연히 돈이 더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까마귀가 유난히 심하게 짖었습니다. 최 씨의 방문 앞에서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선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까마귀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최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선영의 마음도 날씨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둘이 먹고 살기에 이렇게 돈이 빠질 리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출력된 종이를 보고 선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선영이 이체한 적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역이냐고, 왜 모르는 곳으로 돈이 나갔냐고요. 최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공과금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자동 이체 설정해 둔 거예요. 최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리고 같이 사니까 당연히 돈이 더 들죠. 최 씨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랑 다르다면서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선영이 예민하게 군다는 투였습니다. 내가 뭘 예민하게 굴어요? 내 돈인데 어디 쓰이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선영이 말을 높이자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선영은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의 말대로 함께 사니까 돈이 더 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최 씨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일이 있다며 밤늦게 나가서 다음 날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옛 친구를 만났다거나 일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최 씨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았거든요. 누가 옆에서 묻었나 봐요. 선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묻었다기엔 냄새가 너무 진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최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최 씨 몰래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은행에 전화해서 자동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과금 외에도 모르는 계좌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설정한 적 없는 자동 이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 씨가 핸드폰을 만졌을 때 뭔가를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선영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계좌가 누구 계좌냐고요. 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웃었습니다. 왜 또 그래요? 자꾸 이러시면 나도 서운해요. 최 씨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뭔데 이렇게 의심하느냐고, 가족 아니냐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답해 줘요. 그 계좌가 누구 거예요? 최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친구 계좌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빚이 있어서 조금씩 갚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내 돈으로 당신 빚을 갚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화를 냈습니다. 같이 사는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요. 이렇게 따질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요. 그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까망이가 다가와 선영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영은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가 선영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선영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는 남자 때문에 속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 이번에는 300만 원이야. 선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여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친구 빚이래.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 친구 빚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최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전화를 끊자 선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같이 지내는 남자가 있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명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선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석은 최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사진 있으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최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최 씨였습니다. 선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에도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공원에서 만났어요. 새벽에 산책하다가요. 여자의 말에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공원, 따뜻한 커피, 배우자를 잃었다는 이야기까지요. 모든 것이 계획된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2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선영의 말에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1,500만 원 정도 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사람이, 약 챙겨주고 밥 해주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니요.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여자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라면 자신들만 속인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여자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박순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연락하며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선영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펼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집에 최 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디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비 맞았네. 그 웃음이 이제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까망이가 다가와 선영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시계 없는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새벽 공원, 따뜻한 캔커피, 다정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았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까망이의 암수와 나이를 맞춘 것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것도요. 그런데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반가웠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선영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외로움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선영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선영의 돈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로맨스라니 하며 행복해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최 씨에게 선영은 그저 돈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 조심하라던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늙어서 사기당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어리석은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까망이가 다가와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털이 닿자 선영은 까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까망아, 너는 처음부터 알았구나. 까망이가 최 씨에게 짖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걔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영은 까망이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선영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바닥을 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어제 만난 박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박순자도 밤새 잠을 못 잤다며 바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 씨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최 씨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산책 좀 다녀올게요. 선영은 까망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박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라면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터였습니다. 박순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황혼 로맨스 사기 피해자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곳에 글을 올려보면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인터넷을 잘 몰랐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순자가 대신 글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박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더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최 씨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각자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옥수는 7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정희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피해액을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김옥순이 말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신고를 못하는 것뿐이라고요. 선영은 네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노린 나쁜 놈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신고합시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선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또 다른 할머니가 당해요. 선영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해요. 네 사람은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최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 경찰서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자 힘이 났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선영은 최 씨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최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선영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밥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까망이가 선영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까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약속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모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앞섰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 내용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증거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 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전과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속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최 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선영의 집 주소로 온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봉투를 최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나도 알아요. 최 씨는 순간 당황했다가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계속 변명을 했지만 선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다시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최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고 옷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느낀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까망이가 달려와 선영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속았던 것이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처음에는 놀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신고한 거 잘한 거예요. 딸의 위로에 선영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은 주말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 향기를 뿌렸습니다. 선영은 까망이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사람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상습 사기범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최 씨에게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모임 4사람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겪은 사이라 끈끈했습니다. 선영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딸 민정은 약속대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예전보다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집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민정의 말에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기친다며 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까망이가 선영의 발치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햇살의 검은 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선영은 까망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친구들이 있었고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속았던 일은 부끄럽지만 이겨낸 것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선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사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까망이도 따라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선영과 까망이는 천천히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살이 산책로에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빛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준다고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공원 출구에 다다랐을 때 선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못과 벤치가 멀리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까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봄바람이 두 식구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